미국은 작년 12월까지 내리다가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본만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유로 국채 많이 올랐죠. 특히 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보다 더 높아요.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3.48% 10년짜리가 이탈리아나 프랑스 국채 수익률은 3.5에서 3.6%. 5년 내다보면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0%대 침입하거든요. 채권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국 증시는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네,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 비중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네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P 500보다는 코스피 그다음에 S&P 500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런 국면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다. 올해 명목 GDP가 2.9%였는데 3.6%로 그렇게 되면은 내년까지는 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한 5, 6% 네. 코스피 상승률 그 정도 기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미 연준과 우리 한국은행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예, 저는 금리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그래프 보면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인데요. 네. 미국, 22, 한국 다 금리 내리죠. 22가 제일 많이 내렸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가 내리고 중단했습니다. 네. 미국은 작년 12월까지 내리다가 계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본만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앞으로 일본은 더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저 미국 FOMC 이번 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게 주가 요새 물가하고 결국 고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근원 물가는 2.6% 안팎이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2.6% 안팎이고 근원 물가는 2.9%까지 올라갔죠. 하반기에도 물가는 좀 높은 수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올 평균 3만 5천 명 늘었어요. 그 이전 2년 보니까 19만 2천 명 늘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8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뭐 7월보다는 조금 개선될 거라고 시장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 추세니까 금리를 내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물가는 생각보다 덜 빠지는데 내릴 수 있게 만드는 배경은 고용에 대한 좀 하방 위험 고용이죠. 때문으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네. 물가 안정은 최대 고용인데요. 물가는 목표치 높죠. 네. 그런데 고용 증가세, 특히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고용이 앞으로 계속 증가세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론적으로 소위 그 테일러 준축에서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봤어요. 네. 이게 한 3.75% 나오거든요. 현재 4.5%니까 이걸 보더라도 지금 미국 금리 수준이 미국 경제력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9월에 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은행 네. 지난 5월에 8월에 금리 동결했었죠. 동결했죠. 그런데 우리는 저 물가 상승률이 2% 안팎이거든요. 네. 미국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만은 또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한 1% 정도 낮아요.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적정금리 추정하면은 현재 2.5%인데요. 아마 저는 올해 내에 거의 2%까지 내리지 않을까. 물론 그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두 번 다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들 8월에 동결을 하니까 이거 어차피 10월에는 인하할 거다라는 것까지는 대부분 다 의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남은 한 번도 인하할 걸로 11월에 보시는 있죠. 거죠. 경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고용이나 물가를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교수님? 네.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장이 많이 반영해버린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 과거 보면요. 네. 미국이 저 연방 기금금리,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미 10년 국제 수익률, 달러 인덱스, S&P 500 세 개가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금리를 내렸을 때 미 10년 국제 수익률도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렸을 때 보통 경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이 경기인데요.
실제로 금리를 내릴 때는 투자자들이 금리보다는 기업 이익을 더 고려하면서 대부분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네. 이번에도 저는 뭐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가는 좀 더 부진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평가하기로는 네. 미국 주가가 뭐 명목 GDP 그다음에 기업 수익 저 PR도 최근에 거의 23배까지 올라왔거든요. S&P 500 거의 포워드 뭐, PR. 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미 그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네. 오히려 그 경기를 더 반영할 것 같습니다. 우린 예. 말씀하세요. 먼저. 그러면 경기가 약간 그 침체로 간다라고 시장은 볼까요? 이번에 금리를 내리면은 뭔가 경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거고. 예, 네. 아마 경기 둔화를 시장이 더 우려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보통 선진국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경기 침체다 네네.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예, 저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에 있을 때 네. 그때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니까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실제 GDP가 잠재 GDP 거의 1% 이하에 있는데요. 미국은 아직까지 0.4% 이하에 있어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그 폭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미국 변수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문제가 다시 불거졌는데 미 법원이 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 관세 문제를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네. 네, 이게 좀 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하겠습니까, 교수님? 예, 트럼프는 그냥 자기가 계속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뭐 대법원에 항소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러는데 네. 그거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기존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저 불확실성은 남아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트럼프가 과거처럼 네. 예, 계속 세계를 관세로 괴롭힐까? 미국 내에서도 이런 저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부정적 효과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안 나왔는데 예. 이제 이번에 항소법원의 판결 결과만으로도 트럼프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를 마련해 줬다. 법원 판단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4분기는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좀 더 경제나 기업들 실적 측면에서는 밝겠네요. 지금 뭐 경기랑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게 관세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덜고 가면은 저희는 내년을 좀 더 좋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장은? 예, 뭐 대법원 판단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또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한두 달 만에 나오는 예, 게 예, 아니라 한두 달 그렇게 빨리 해결됐으면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좋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까지도 뭐 그런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로 더 이상 세계를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약간은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대미 투자 논의를 진행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까지 뭐 거의 네. 구체적으로 협약서도 없고요. 예, 좀 아직까지도 두루뭉실 3,500달러 투자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예, 그다음에 관세도 뭐 구체적으로 문서로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명문화를 아직 안 하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생각보다 이게 늦게 되더라고요. 예, 서로 구체적인 내용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명문화가 언제쯤 저희가 문서화 시킬 수 있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트럼프 임기 끝날 때까지 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아 이게 관세 명문화가요. 예, 예. 예, 그만큼 생각이가 달라지고요. 네. 또 트럼프는 늘 생각이 다른 그죠. 빨리빨리 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계속 언제든지 변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 또 일부 언론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트럼프가 조만간 또 우리 환율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다. 이번에 환율로. 네. 예, 오나같이 절상시켜라. 네네네. 예, 하여튼 뭐 트럼프는 늙어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뭐 문서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세에 대해서는 그냥 인하는 나중에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원래 25%에서 15%로 인하를 했는데 그것 명문화가 안 됐으니까 그냥 25% 관세를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해 놓고 가는 게 맞을까요? 예, 그것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돼 가지고요. 예, 불확실성은 여전히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두에 좀 질문을 드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국채 금리 급등 이 배경이 어디에 있냐? 미국, 일본, 유럽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예, 국채 금리가 급등한 거는 물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될 것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물가일 것 같아요. 특히 미국 물가가 높은 수준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채 수익률에는 실질 GDP 성장률하고 기대 물가 상승률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물가를 좀 불안하게 보는 것 같고요.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이거죠. 미국이 연방정부 부채가요. GDP 대비 뭐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때 높아졌습니다. 125.7%까지 높아졌는데요. 아직도 120%를 넘고 있죠. 재정 부담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이 재정 부담을 메꾸기 위해서는 일부가 관세로 메꿔야 했지만 또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예. 그런데 저는 미 국채는 거품이 생겼다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 국채는 좀 사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마샬 K하고 제가 미 10년 국채 수익률 장기 상관계수를 구해 보니까 마이너스 0.7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하네요. 예. 딱.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마샬 K라는 거는 M2 강의 통화를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진짜 미국 역사상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저 마샬 K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풀린 정도를 실물에 비해서 유동성이 풀린 정도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 국채 수익률이 한때 0.5%까지 떨어졌죠. 네. 채권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안 오를 수밖에 없죠. 네. 물가가 오르니까 가감히 긴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0.5%까지 떨어졌던 10년 국채 수익률 한때 뭐 5% 근접했죠. 네. 예, 지금은 4.23%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니까 이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미국 명목 잠재 성장률보다 좀 낮아요. 근데 미 의회에서 명목 잠재 성장을 4%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4% 이상에서 미 국채 10년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예, 저는 조만간 4% 이하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다시 이제 서서히 1분기, 2분기 들어가지고 마샬 K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물에 비해서 돈이 다시 늘어난다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예, 미국 국채는 거품이 붕괴되고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연말 가면은 예, 아까 연준이 저는 기준금리를 3.75% 정도까지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번 정도 더 인하를 할 예. 여력이 있네요. 그러면은 4% 이하로 예,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 국채 떨어질 때 또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으니까요. 미 국채 투자하실 때는 여전히 환율 요소는 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유로 국채 많이 올랐죠. 특히 그 네. 프랑스, 이탈리아. 뭐 2011년 그 예전에 유럽 재정 위기 수준 때보다 높게 올라간 것 같던데요, 보니까. 예, 두 나라 국채 수익률 그때보다 더 높습니다.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재밌는 거는 프랑스,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그리스보다 더 높아요. 아, 이게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그리스 때문에 유럽 재정 위기 왔었는데. 그렇죠. 예,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방금 뭐 보다 보니까 3.48% 10년짜리가. 예, 그런데 이 이탈리아나 프랑스 국채 수익률은 3.5에서 3.6%. 재정적인 어떤 불안정함 때문인가요, 교수님? 예, 그렇죠. 예, 물론 GDP 대비 정부 부채는 그리스가 더 높아요. 네. 예, 그런데 그리스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많이 낮아지고 있죠. 개선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는 그리스보다는 절대적으로 수준이 낮은데 네.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개선되는 추세, 프랑스, 이탈리아는 악화되는 추세. 그래서 이걸 보고 신용평가 회사들이
그리스 신용 등급이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낮지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프랑스,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낮췄고 또 부정적으로 지금 해놨어요. 언제든지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2009년, 2012년 사이에 유럽 재정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 프랑스랑 뭐 영국이랑 이제 이탈리아 국채금리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내심 걱정을 하는 게 그 예. 나라만의 이벤트로 끝나면은 그냥 괜찮은데 예. 이게 예전에 남유럽 재정위기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대륙으로 확산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피곤해지는 일이잖아요. 예. 아직 그렇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아직은 계시는 거죠?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네. 뭐 견뎌낼 만한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더 확대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네네. 뭐 아직은 이게 재정위기 쪽으로 갈 수준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글로벌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고 이게 각 근본은 다 재정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네요. 예,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도 네. 뭐 오늘 2.9% 정도까지 네. 올라갔는데요. 뭐 세계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이제 한국은행에서 GDP를 발표했습니다만은 네네. 1분기를 저점으로 뭐 경기가 안만하게 성장률이 네.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그런 경기를 10년 국채 수익률이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배경은 각각 조금씩 다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물론 우리도 정부 부채 늘어나고 있죠. 네네네. 예. 선진국 평균이 한 120%인데요. 우리는 올해 한 50%, 뭐 2030년 가면은 이번 정부가 계속 쓰니까 그 60%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는데, 네. 우리는 다른 뭐 선진국에 비해서 2030년 60%니까 선진국에서 절반 수준이죠. 근데 우리도 계속 올라가면 뭐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금리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이 1990년대 불황에 빠지면서 일본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네. 국채 엄청 발행했어요.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히려 떨어진 이유는요.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국채를 사버린 거예요. 수급적인 요인이었다. 예, 그래서 일본 은행의 자산 중 국채 비중이 1990년에 10%였거든요. 네네. 근데 2000년에 32%까지 올라가고 많이 올랐구나. 3배 이상 올랐. 그래서 정부는 국채 계속 발행하는데 일본 은행들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들이 채권을 사면서 뭐 구축 효과 같은 게 안 나타났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뭐 양극화는 됐지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난 3월 말에 현재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면 944조 원이나 돼요.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대기업들이 덜 빌렸으면서 우리도 은행들이 국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은 저는 일시적이고요. 네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채권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금리 떨어집니다. 만기가 긴 채권 사셔야 됩니다. 채권 네.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올해는 뭐 미리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채권 투자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네네네. 예, 그러나 뭐 2, 3년, 뭐 5년 내다 보면요. 우리 잠재 성장률 0%대 침입하거든요. 금리 많이 떨어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채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도 마찬가지인가요? 미국 채권도? 예, 미국 채권도 사셔도 되는데, 근데 우리 잠재 성장률, 우리 물가 성장률 미국보다 낮거든요. 매력이. 예, 그래서 우리 채권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채권은 사셔도 되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차익을 한 차손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달러와 약세 쪽으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달러가 인덱스가 110까지 갔다가 지금 뭐 96까지 떨어졌다 네. 98 안팎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미 110을 정점 찍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예, 미국의 대내 불균형, 정부 부채 많고 대외 부채 많고, 그다음에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비중을 계속 축소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미 국채 팔고
예, 계속 금을 사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또 금 보니까 사상 최고치 기록했던데. 금 진짜 최고의 자산 중 하나인 것 금 같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 인덱스 하락이라는 그런 의미가 네.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중기적으로 저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신다는 건 올해 내내 좀 인덱스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미국이 올해 내에 금리를 한 세 차례 정도 3.75% 정도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9월에 FOMC 이후로 만약에 파월 의장이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한다면 시장의 움직임은 좀 어떨까요, 교수님? 매파적 발언 나오면요, 네. 네. 주가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은 늘 데이터 디펜던트 네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이번 5월에서 7월 고용 데이터 보고 가장 좀 놀란 분이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게 생각보다 고용이 너무 안 나오니까. 예, 그렇죠. 고용 통계도 믿을 수 없다 그런 또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 계속 좋다, 괜찮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5월에서 7월 고용이 수정하면서 엄청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보고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용을 강조하면서 금리 내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세게 매파적 발언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행여나 이번 주 고용 금요일 날 내일 모레죠. 예.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면은 이것도 판세가 바뀔 수 있을까요? 9월 FOMC 때 금리 내릴 수 있겠어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예, 8월 고용이 지금 시장 예상치가 한 7만 8천 7만 명. 건, 예, 7만 건 되죠. 네. 지난 7월에 이거 7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좋게 나오면 또 금리 못 내린다. 예,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추세거든요. 네네네. 지난 3개월 이동 평균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고용은 한 달로 보는 게 아니라 추세로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실업률이 아직도 낮습니다만은 지난 7월 실업률이 4.2%인데 8월 콘센서스가 4.3%인데요. 네네. 12개월 실업률 이동 평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추세는 고용이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 그리고 고용률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직장을 또 찾는 네. 그 주간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질은 추세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네. 그래서 8월 한 달보다는 아마 연준 의장도 추세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좀 대비를 하면 좋겠네요. 만약에 이번에 8월 고용이 예상보다 잘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면은 이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예, 그렇게 있겠네요. 예, 어차피 연준도 한 달짜리 데이터 보고서 9월 FOMC 때 뭐 금리 동결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증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미국 쪽을 좀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미국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좀 본다면?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을 많이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말씀하셨죠. 계속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장기적으로 좀 명목 GDP 가지고 거시적 측면에서 S&P 500 적정 수준을 추정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그림 보면요. 역사적으로 미국 주가가 명목 GDP에서 가장 가대평가됐어요. 네.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버핏 지수도 있죠. 네네네. 버핏 지수라는 건 미국 주식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근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최고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니까 일부 분석가들은 버핏도 틀렸어 옛날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리고 그런 얘기 나오면 되게 위험한 이제 꼭지 신호인데 이게. 버핏이 헬스웨이도 네. 지금 올 1, 2분기 보니까 역사상 현금을 사상 최대로 보유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니까 네. 아마 버핏 어르신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런 지수로 보면은 앞으로 3, 4년 오를 주가가 미수 앞당겨져 올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돌아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저는 상당히
네.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수익률이 좀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S&P 500은 저는 가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S&P 500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미국 증시가 비싸다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나오고 올해 초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개인적으로 AI 주들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주식들이 너무나도 잘 나가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지수 전체를 들고 끌어올렸는데 요즘에 이 AI 주들을 둘러싸고 이제 거품론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시각을 보고 계세요? 예, 저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고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6%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급락했다가 다시 그 제자리에 오는데 딱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오래 걸렸구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일부 IT 관련주도 그때보다 더 거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좀 거품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지표나 수치들로 접근을 할 수. 거시적 측면에서는 네. 그 저는 명목 GDP, 네. 그다음에 혹은 버핏 지수, 네. 그다음에 포워드 뭐 PER,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네. 지금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미국 지금. 지금 1.5% 안팎이죠. 예. 그런데 저는 미국 국채사지 주식의 버핏이 사진은 그렇죠. 미국 국채 단기 사지 않습니까? 네. 저는 버핏이 나중에 내년 상반기가 하면 역시 버핏 옹이야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분은 틀렸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내심 저희 투자자들은 불안합니다. 이게 혹시나 시장에 진짜 많이 크래시가 날까 봐 불안해하는데. 교수님, 시청자분들은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미국 쪽이 앞으로 3, 4년 오를 거를 증시에 이미 좀 반영을 많이 한 상태다라면 중국 증시는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 비중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 제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S&P 500보다는 코스피 그다음에 S&P 500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저는 그런 국면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는 저는 조금 낙관적인데요. 네. 중국 경제가 그동안 실물 중심으로 성장했어요. 돈이 실물 투자, 기업 투자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 성장률이 4% 중반대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돈이 금융시장으로 더 많이 몰려들어요. 저는 중국 시장이 그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좀 유동성 장세로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네.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세는 좀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교수님? 저는 한 5년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최근에 올랐는데 앞으로도 이 정도의 그 추세 자체는 계속 유지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007년에 우리 그 일부 금융회사들이 중국 투자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예, 그리고 그때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6천이 넘었었죠. 근데 우리가 집중 투자했을 때 1,800까지 떨어진 네네. 그 아픈 경험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저는 그 정고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까지 좋게 뷰를 갖고 계실 줄 모르고 네네네. 단순히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를 좀 자세히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떨까요? 지금 3,200포인트 넘지 못하고 최근 2달간 좀 박스피에 갇혀 네. 있는데 교수님. 예, 제가 작년 말에 아주 3,200까지는 그냥 주식 사서 보유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 제가 명목 GDP 2.9% 예상하고 3,200 적정 주가가 60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3,200까지는 그냥 주식 사서 거의 보유하십시오.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숫자를. 딱 3,200 와가지고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3,200에서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오늘 저 한국은행 2분기가 GDP 명목 GDP 발표한 거 보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졌어요.
GDP 디플레이트 물가가 더 올라 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시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올해 명목 GDP가 2.9% 했는데 3.6%로 제가 3.6이요? 3.6이요. 3.6. 예, 그렇게 되면은 적정 수준이 3,288 정도. 그다음에 내년에는 4.3% 나오면은 3,460 정도. 예. 이게 이제 중간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뭐 내년까지는 네. 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아. 그런데 이제 수익률 상승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올해 지금 거의 30% 이상 33%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상승했는데 내년에도 30%대 상승률을 기대하는 건 아마 좀 무리가 앞으로 한 5, 6% 네. 코스피 상승률 그 정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여전히 오르는 국면이다. 미국보다도 국내 증시, 네. 신흥국 증시가 더 많이 오를 예,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뷰이시고요. 네. 앞서서 국내도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더 오른다면 채권 시장이 유효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식과 채권 비중은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2년 전에는 채권 많이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채권 투자 조금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 하반기에도 채권 투자는 정말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우리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4%, 10년짜리 2.9% 안팎인데요. 하반기 내내 이 구간 9월 이후로 이 구간에서 별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뭐 3년, 5년 멀리 내다 보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0%대 진입하니까 금리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네. 예, 저는 5년 후에 우리가 10년 국제 수익률이 2.9%였던 게 한 1% 안팎까지 떨어지라고 보고 있어요. 5년을 내다 보면은 채권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채권보다는 주식 예, 쪽. 여전히 주식이라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식 내에서는 또 저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비삼성전자 주식들 어디를 좀 더 저희가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냥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고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는 저는 거시적 측면에서 이 반도체 수출하고 네네. 관련시켜서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반도체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최고치기로 했고 금액 자체도 계속 증가하게 나옵니다. 네. 예,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 이 반도체 수출에 그동안 따라가지 못했던 거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죠. 네네. 제가 뭐 지난 방송에서 산무원이란 이야기를 예, 맞 기억납니다. 산무원이란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 3월 또 지난주 지난 월요일 날 네네네. 또 삼성전자 일부 본부입니다만 강의를 갔다 왔는데요. 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이 달라졌나요? 빛이 달라지고. 이제 약간 바빠지셨나요? 산무원은 좀 졸업하는 분위기인가요? 예, 그래서 반도체 수출도 증가하고 네네. 예, 삼성전자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싸 보입니다. 예,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이죠. 네네네. 예, 그게 반도체에서 주로 반도체를 생산하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나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뭐 작년에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더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저는 삼성전자가 아닌가. 아.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그 7월 달에 한 대략 7만 4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7만 원대 밑으로 와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7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7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예, 7만 원 이하에서는 수익 낼 매수하셔도. 확률을 높게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종합치과 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예, 저는 내년 1분기까지 이번 거 조정을 끝내고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주가 지수가 상당히 오르리라 보고 있어요. 그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상당히 기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코스피 안 사고 삼성전자만 저희가 들고 있어도 뭐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저희는 좀 수익권에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분산 투자는 좀 네. 확실하게. 분산 투자의 의미에서 국내 증시에서 지금 좀 가장 눈여겨볼 만한 섹터를 본다면 4분기는 어느 쪽이 좀 맞을까요, 교수님? 예, 저는 반도체가 반도체 제일 쪽인가요?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조선, 방산, 뭐 작년에 말씀 많이 들었고 상반기에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요새 제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자동차 주식이거든요. 물론 자동차 뭐 미국 관세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유럽, 아시아 쪽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너무 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동차 주가들이 PBR, PER 여전히 그 낮은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한 5%는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 상승률, 코스피 상승률이 뭐 평균적으로 5, 6%라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자동차 주식 사놓으면은 5 내지 6% 배당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으니까 주식 또한 뭐 10% 이상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 관심을 좀 가지셔도 저는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큰 기대 수익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그 배당하고 시세차익 한10% 정도는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아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지금 주가 기준으로 6%대네요. 예, 이게 뭐 배당주로서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주식인데 저희가 늘 걱정을 하는 거는 이제 상호관세, 그 개별 품목 관세가 자동차한테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 싸고 배당이 좋다. 이 관점으로 보면 될까요? 미국으로는 자동차 수출 안 되지만 자동차 수출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적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추세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냥 싸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기간 수익률로 봤을 때 지수보다도 수익률을 더 높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배당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품 시장을 좀 넓혀서 한 가지만 더 집중해서 질문을 드려보면요. 최근에 이제 금 또 은까지도 가격이 맞죠.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있습니다. 은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달라고. 교수님은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으면 좋겠다고 보시는지 혹은 지금 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금을 늘고 우리 자산의 한 10% 정도는 보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금값을 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하고 국제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거든요. 네네네. 앞으로 달러 인덱스 하라고 뭐 국제 수익률 하라고 미국 물가 오르니까요. 금값은 장기적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8월 말 기준으로 금값이 한 28% 정도 이에 있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거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내다보신 분들은 늘 자산의 한 10% 정도는 금을 보유하셔야 되고요. 2000년부터 금값이 12배 올랐어요. 지난 8월까지. S&P 500이 4.6배 올랐거든요. 물론 배당 수익률, 배당금을 제한 겁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원자재 금을 살 것인가, 은을 살 것인가, 동을 살 것인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 은, 동 이런 순대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금은 일부 편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